자, 오늘 첫 번째 앵커의 픽입니다. 네 번째 미사일 도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이번에는 서해 쪽에 우리 공군 비행장을 겨냥해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한 건데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죠. 다분히 이를 의식한 도발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지숙 기자,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리 군 분석하는 데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이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굉장히 바빴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5분쯤이었는데요. 이 합동참모본부가 1시간 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2시간 정도 지나서요.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수정 공지를 한 겁니다. 이게 한 발이냐 몇 발이냐 그래서 말이 많았는데요. 북한 노동신문이 오늘 아침에 공개한 사진을 보면 미사일 이동식 발사 차량 6대에서 한 발씩 최소 6발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염승열 변호사, 이런 군의 혼동 관련해서 무슨 얘기 없었을까요? 네, 오늘 합참 관계자가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네. 어제는 그 미사일을 남쪽으로 쏘는 것과 횡쪽으로 쏘는 것, 그러니까 남포에서 서해안 방향으로 서쪽으로 쏘는 걸 말하는 거죠. 네네. 물리적으로 탐지에 차이가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어제 최초 발사 때 같은 시간에 같은 지역으로 동시에 발사됐다. 그런 기술적인 이유로 인해서 최초에는 한 발로 평가했지만 추가적으로 첩보를 확인해 보니 그 과정에서 정정해서 공개 발표를 다시 한 것이다. 이렇게 브리핑을 해놓았습니다 오늘. 최철호 대표님, 네. 저녁 시간에 그것도 짧은 사거리의 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를 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이걸 탐지하는데 혼돈이 있었다. 혹시 북한이 이런 부분을 이런 거를 한번 탐지할 수 있나 한번 시험해 볼까라는 의도로 이렇게 발사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뭐 그런 측면도 읽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북한이 개발한 이번에 그 신형 유도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년 4월 달에 개발된 고체 연료형 기반인데 이게 기존에 북한에 있었던 단거리 탄도미사일보다는 이 고도가 낮습니다. 일단 고도가 낮고 거리가 짧아서 이게 한국군이나 한미 측에 감지되기가 쉽지 않다, 감지하기 쉽지 않다 이런 특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발사 지점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발사 지점이 남포에서 한 10km 떨어진 태성호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든 호수 한가운데다가 이동식 발사대를 옮겨가지고 거기서 발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인데 이 과연 신형 그 전술 탄도미사일이 제대로 어느 정도 포착이 될 수 있느냐. 그건 동시에 또 본인들이 그러면서 군사적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발사 지점 노출을 끌었다는지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좀 해석해 볼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자,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 올해 들어서만요 벌써 5번째입니다. 저희가 좀 준비했는데 자, 처음 올해 새해 벽두부터 미사일 도발을 했죠. 1월 1일 평양 용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8일이 지난 한 보름 정도 지나서요. 2월 18일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ICBM을 발사를 했죠. 그리고 이틀 지나서 평남 숙천 일대에서 다시 한번 동해상으로 SRBM 2발을 발사했고요. 23일 한북 김책 일대에서 전략 순항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라고 북한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입니다. 남포 일대에서 CRBM이라고 하는 미사일 6발을 발사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2023년 들어서 도발한 횟수 어제까지 5번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이제 이 미사일을 발사한 부대를 현지 지도했다 이렇게 북한 언론이 보도를 했어요. 근데 보도되는 사진을 보니까 여기에 역시 김주애를 동행을 시켰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제 저녁 미사일이 발사된 현장에 김정은 위원장 딸 김주애 양과 함께 현장을 참관하고 있었습니다. 김주애 양의 공식 행보 이번이 벌써 8번째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긴 머리에 검은 코트 차림으로 사진 전면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하. 이 반면에 아내인 리설주는 군 간부 뒤에서 반쯤 가려진 모습으로만 포착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 노동신문 기사 내에서는 김주애 양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어제 이 미사일을 발사한
부대를 김정은 위원장이 딸 김주애를 역시나 대동을 하고서 현지 지도를 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일전에 ICBM이라는 이 거대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그때 같이 동행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후에 이 미사일 부대 아주 모처럼 같이 동행을 해서 방문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사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요 오늘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및 임관식에 참석해서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과연 이 미사일 도발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현장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160명의 해군사관학교 77기 생도와 6명의 외국군 수탁 생도들이 졸업하고 임관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4년간의 고된 교육을 마치고 해군 장교로서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을 사랑과 헌신으로 뒷받침해준 가족 여러분과 호국 간성으로 길러낸 학교장 황선우 제독과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1년 전 오늘은 제가 대통령으로 당선 확정된 날입니다. 이날 해군 장교로서 첫 발을 딛는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의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새겨 우리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 안보는 우리 미래의 핵심 축입니다. 정부와 군은 어떠한 위협에도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해군과 해병대는 6.25 전쟁과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북한의 도발과 위협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NLL과 서북 도서를 사수해 왔습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과 태풍 흰남노 피해 복구 현장에도 우리 해군과 해병대가 있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여러분이 너무나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에게 바다와 바닷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해상 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군은 한반도 주변 해역을 넘어 해양 안보와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해양 강군으로서 거듭나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 해군은 우리 기술로 건조한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을 진수했고 해양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구축하면서 전투 역량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해병대는 서북도서 방어 전력을 보강하고 항공단을 창설하는 등 전방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전략 기동 부대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군과 해병대가 강력한 해양 강군을 구축하여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 주기를 당부합니다. 세계 안보 질서는 미중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어떠한 도전 앞에서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성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 핵 기획 및 실행 체계를 확립하여 확장 억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형 삼축 체제를 포함해서 압도적인 대응 능력과 응징 태세를 구축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을 더욱 강화하여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면서 미래 전장 환경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혁신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 영역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군 구조를 최적화하고 지휘 체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첨단 전력이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전력 증강 체계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대적관을 유지한 가운데 전투 임무 위주의 실전 교육 훈련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 복무 환경도 획기적으로 과감하게 개선할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을 통해 우리 군은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신뢰를 주는 강군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해군사관학교 77기 신임 장교 여러분, 여러분은 충무공 이순신의 후예이고 강력한 해양강군의 꿈을 실현하는 주인공들입니다. 4년 전 이곳 옥포만에 들어섰을 때 여러분은 국가를 위한 봉사와 조국을 위한 헌신의 삶을 이미 선택했습니다. 헌신과 명예를 선택한 여러분이 조국 수호의 숭고한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 역시 국군 통수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고 예우받는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국민의 해군, 국민의 해병대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앞날에 무운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대응 능력과 응징 태세를 구축할 것이고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께는 신뢰를 주는 강군으로 우리 군이 거듭나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듣고 왔습니다. 장윤 변호사,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김주애 얘기 조금만 더 해보죠. 자, 지금 김정은의 자녀 중에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사람이 김주애예요. 그러면서
과연 김정은은 자녀가 몇이냐, 첫째는 딸이냐, 아들이냐, 뭐 이런 부분 의견들 되게 분분하잖아요. 예, 사실 의견이 상당히 분분했고요. 김주애만 언론에 8차례 노출이 됐으니까 과연 아들은 있는 것인지 어떤 구도인지가 상당히 좀 의견이 많이 갈렸었는데요. 네. 일단 지금까지 정설은 김정은에게 3자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3명이요. 예, 일단 첫째가 2010년생인데 아들로 추정된다는 거였고요. 둘째가 2013년 초경을 전후해서 태어난 딸, 그리고 막내가 2017년생으로 보이는데 성별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국정원이 2017년도에 국회에서 보고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아들로 보이는 굉장히 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최근 드러났는데요. 네. 이 북한 당국을 잘 아는 핵심 당국자에 따르면 일단 우리 정보 당국이 김정은에게 공급선을 아주 면밀하게 추적하고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2010년도경에 김정은의 관저로 남자아이가 사용하는 최고급 장난감이 들어가는 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도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첫째는 거의 아들이 확실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국정원장 김규현 국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김정은의 아이가 첫째가 아들인 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우리 정보당국의 분석도 그렇고 외국 정보당국과의 어떤 나누는 정보의 내용을 종합하더라도 그렇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다만 한 번도 언론 등에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정원은 확인된 바가 별도로 없다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자, 이 김주애는 언론에 계속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 딸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첫째가 아들이냐 딸일 것이냐 이 부분은 지난 2010년경에 김정은의 자택으로 남아용의 장난감이 왕창 들어간 걸로 봐서 그때 2010년에 태어났던 아이의 성별은 남자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염승열 변호사. 그렇다면 김정은은 자 이렇게 장남이 있는데 왜 굳이 차녀를 뭐 여성이니까 장녀가 될 수도 있겠죠. 하여튼 둘째 김주애를 왜 계속 대동을 하고 다니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해석도 좀 많이 분분한 것 같아요. 글쎄요, 그 뭐가 이유다라고 딱 부러지게 뭐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도 그랬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 본인도요. 뭐 신비로움 북한 사회 체제의 특성상 신비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설도 있고 두 번째는 지난 7일 그 국회 정보위 유상범 국민의힘의 유상범 간사가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 김정은 위원장이 김주애를 흡족해 한다. 그리고 확인된 바는 아직 없지만 장남이 정신적 신체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설도 있기는 있다. 뭐 이런 그런 얘기를 설이 했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딸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튼 4대 혈통을 세습하겠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각인시키고자 하는 그런 효과를 노린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최철호 대표, 혹시 이런 가설은 가능성이 있을까요? 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대외 활동을 할 때 옆에 최측근으로 보좌하는 사람이 바로 여동생 김여정이잖아요. 그것처럼 나중에 4대 세습이 이루어졌을 때 어쨌든 이 김주애가 오빠를 더욱더 보좌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이렇게 교육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가설도 혹시 가능한가요? 근데 보통 북한 체제 특성 그 공개적인 장소에 모습을 노출되는 것 자체가 네. 정치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이 자신의 딸을 노출 공개적인 색상에서 여러 번 노출시키는 것 자체가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과연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아들을 큰 아들이죠. 아들을 보좌하기 위한 기능이라까지 가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아무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이런 메시지까지는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북한이라는 사회가요 워낙 폐쇄가 돼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 지도자의 사생활은 정말 극비에 붙여져 있어서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 정황들을 모으면 어느 정도 좀 밑그림은 좀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이번 앵커의 픽 조금 무거운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경기도지사 시절에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인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지금 일단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보고 이 부분을 수사하고 있는데, 자, 민지숙 기자,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조금 정리를 먼저 좀 해볼까요? 네, 고인 최근 주변에 힘들지만 잘 지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어제 저녁 6시쯤 고인의 아내가 집안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119에 신고를 했고요. 구급대원이 숨져 있는 고인을 집안에서 발견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장에서 6페이지 분량의 유서가 발견되기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유족의 반대로 공개되진 않았지만요. 여기에 이재명 대표 이름이 여러 차례 적혔다는 소식입니다. 고인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부터 오랫동안 이재명 대표를 보좌하던 인물로 유서에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라,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라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이 일만 열심히 했는데 검찰 수사에 연루된 것에 대해 억울하다 이런 심정도 함께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윤 변호사, 네. 이 사망한 전 비서실장 어떤 인물인지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행정관료 출신이고요. 성남시에는 구급공무원으로 입문을 했습니다. 40년 이상을 공직에 복무를 한 분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 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면서 굉장히 최측근으로 보좌를 하게 됩니다. 비서실장직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지냈고요. 또 행정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공무원이었는데 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되면서는 성남시에서 퇴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서는 만약에 성남시에서 계속해서 이 근무를 하게 되면 훨씬 뭐 급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익이 많은데 그걸 포기하고 어쨌든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돕기 위해서 결단을 내렸다. 이런 평가가 주변에서 나왔고요. 그만큼 좀 측근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를 치를 때도 도움이 됐고, 그리고 인수위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때도 초대 인수위에서의 비서실장 역할을 역임했고,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에도 제일 처음 비서실장 이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최측근으로 평가되는 인물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민 기자, 이 인사가 이재명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에도 이름이 올라와서 피의자로 입건이 된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 구속영장 청구받았는데 여기에 고인의 이름이 총 23번 등장합니다. 이 검찰은 A씨, 숨진 고인이 이재명 대표 정진상 전 실장과 공모해서 성남FC의 의혹에 혐의점이 있다. 그래서 피해자로 입건했다라고 전해졌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고인이 이 네이버가 90억을 기부하는 과정에 전적으로 관여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족들도 고인이 공직에서 물러나기 전에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다만 재판 과정에서 고인의 이름이 언급됐던 쌍방울 관련 의혹이나 경기주택도시공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철호 대표님,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민지숙 기자 설명을 들어보면 6쪽 분량의 유서를 남겼어요. 물론 유족이 이 유서 공개를 굳고 부인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검찰 수사 대상이 돼서 억울하다. 사건 당시에 권한이 없었는데 피의자로 입건이 됐다, 이런 구절이 나온다고 해요. 상당히 조금 억울함을 많이 호소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이 유서의 일부 내용이 공개됐지 않습니까? 네. 이 대단히 그 함의가 크다 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 중에 우리 좀 전에 민 기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해서 정치를 내려놓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더 이상 희생이 없어야 된다 그랬었어요. 사실은 뭐냐면 이게 담겨 있는 함의를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는 이분의 모든 거라고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과거에 젊었을 때 시민운동가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0년도에 성남시장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되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낙선했습니다만 정치로 다시 가서 지금 당대표로 가고 또 차기 대통령 후보로도 유력하지 않습니까? 네. 어쩌면 정치가 이재명 대표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을 상대로 정치를 내려놓으라 그랬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그리고 뭐냐면은 더 이상 희생이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희생의 의미가 이런 거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은 거를 내가 특정인을 대신해서 내가 희생을, 그러니까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본인도 마찬가지고 더 이상 희생이란 얘기는 앞에 네 분의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더 없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희생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본인이 정치적 그 목표를 내려놓으면 이런 희생이 없다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지는 의미 자체는 이재명 대표에 관련되는 문제들이 함의적으로 들어가 있다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유서 내용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윤미 변호사는 의견이 좀 다를까요? 자, 이 부분이요. 이재명 대표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 그럼 최철호 대표도 뭐 얘기를 했지만 네. 혹시 장윤미 변호사 생각은 좀 어떠세요?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할 것 같고 해석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일단은 그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성남 FC 관련해서 네이버가 후원한 후원금의 성격과 관련해서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조사를 실제로 받아보니까 뭔가 검찰이 뭐 확실한 물증을 갖고 있다라거나 더는 이 수사 단계에서 빠져나가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결단도 있어야 된다라는 해석이 한켠에선 가능한데요. 지금 알려지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유서 내용에 내려놓으시라는 말과 함께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 당시에 일단 실무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네이버랑 직접 뭐 접촉을 하고 대관 업무를 뭐 중심에 놓고 본인이 키를 잡고 진행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직책 자체가 아니었다. 내가 왜 피해자로 됐는지 모르겠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조사를 받았던 내용이 없는데 조사를 받은 내용과 무관한 게 또 이재명 대표의 공범으로 적시된 영장 청구서에 적시가 됐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사가 사실 한 차례밖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무르익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적 동지 성격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그 부분은 부인할 수가 없고 굉장히 주변에 희생이 많이 검찰 수사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엄중한 상황과 관련해서 본인이 그냥 인간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제는 내려놓으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한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좀 후자일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좀 더 열려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 유서 6쪽 분량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유족이 공개를 거부를 했고요. 그럼에도 취재를 통해서 일부 내용이 조금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지고 해석들이 조금씩 갈리고 있는데 글쎄요, 이 유서 부분들이 좀 공개가 더 많이 된다면 이 부분 어떻게 좀 정리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염승일 변호사, 보니까는 이 전 비서실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공판에서도 언급이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 31일이죠.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공판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김성태 회장의 전 비서실장이 2019년 5월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던 A 씨가 김성태 회장 모친상에 조문을 왔었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A 씨는 본인은 김성태 전 회장과 친분이 없는데 단지 경기도를 대표해서 갔을 뿐인데라는 이제 얘기도 했다고 하고요. 기업인 관련 보고가 들어오면 비서실장으로서 당연히 가서 조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런 것들이 좀 왜곡되는 게 안타깝다. 아하. 이런 증언도 그런 진술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철호 대표님. 네. 자, 어쨌든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고 다른 재판에서도 본인의 이름이 뭐 언급이 되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나오고 글쎄요, 일반인으로서는 이런 상황들이 네. 좀 혼자 감당하기에는 좀 힘에 부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저는 두 가지가 연쇄 반응을 일으킨 거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분이 늘공이지 않습니까? 공무원 출신입니다. 공무원 출신이에요. 공무원들 특유의 자기 일에 대한 성실하고 그렇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되게 또 이 좀 꼼꼼한 측면도 있고 좀 소심한 측면도 있다고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반면에 지금 이 사건들이 가지는 국민적 관심이라든지 문제 심각성 같은 것들은 공무원으로 평생을 재직했던 분이 감당하기 좀 버거운 측면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분이 사실상 그 앞에 그 한 4건의 극단적인 선택 사건이 있었고 그 전에 본인 친형 그 정신병 입원 사건이라든지 또는 뭐 이 김사랑 씨라는 분을 강제로 입원시켜 가지고 퇴원한 사건이라든지 형수에 대한 욕설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재명 씨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나 또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연루가 되는 혐의를 받더라도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강한 성격하고 이분의
공무원 특유의 그런 어떤 고유의 성격들이 좀 맞부딪히면서 좀 견디기 힘들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전 국민적 사건이고 이게 대장동 사건만 해도 이게 규모라든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게 감당하기가 일반인의 스트레스나 뭐 그런 것들을 감당이 좀 쉽지 않았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글쎄요, 이 성격이라든지 뭐 내면의 심 상태는 뭐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갈릴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장윤 변호사. 그런데 이제 지금 어쨌든 사망한 이 전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이전에도 이재명 대표가 언급되는 인사들의 좀 좋지 못한 일들이 몇 건 좀 있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이 언론에서도 이제 제목으로 거론을 하고 있지만 5번째 주변 인물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처음에 있었던 사망은 2021년도에 유한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 본부장의 극단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뒷돈을 받은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한 수사의 압박감을 또 견디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던 바가 있고요. 네. 2021년도에 또 김문기 전 도시개발공사 제1처장 지금 그 건으로 안다 모른다 그 발언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기도 그렇죠. 하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이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2022년도에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했던 한 시민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한 이제 숙박업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지만 극단적 선택이나 그런 걸로 결론 나지는 않았고 이제 평소에 지병이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대척점에서 이제 법적으로 문제를 삼았던 분이고요. 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된 배모 비서가 등장을 하는데 그 배모 비서와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40대 남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해서 총 4차례의 이 사망 사건이 있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자, 지금 장윤미 변호사 설명대로 그간 있었던 이런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옵니다.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수사당하는 게 제 잘못입니까? 주변을 먼지 털듯이 털고 주변까지 털어대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납니까? 그야말로 광기입니다. 광기. 검찰의 이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민지수 기자, 지금 우리가 영상도 봤지만 이재명 대표가 전 비서실장의 사망과 관련해서 상당히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네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교롭게도 오늘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를 찾았는데요. 이곳에서 당 지도부와 함께 현장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 원래는 가장 먼저 발언을 하는데 발언 순서를 가장 뒤로 미루면서 이 숨진 비서실장 관련해서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현장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어제 믿을 수 없는 부고를 접했습니다. 검찰이 이분을 수사한 일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는데 이분 반복적으로 검찰에 수사받았습니다. 모 검사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수사 방식은 사냥이다. 목표물을 정하고 목표물이 잡힐 때까지는 사냥은 멈추지 않는다. 국가 권력을 정치 보복에 사용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본인이 하신 말씀입니다. 혹시 유사 내용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뭐 내를 놓으셔야 한다 이런 얘기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셔가지고 어떻게 평가하세요? 혹시 뭐 고인이랑 마지막으로 연락하신 건 언제세요? 네, 이재명 대표 오후에 예정되어 있던 경청 투어나 공식 일정 모두 취소한 상태입니다. 이 대신에 성남의료원에 차려진 고인의 빈소를 찾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조금 전 들어온 소식으로는 이재명 대표 빈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철호 대표님. 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억울한 죽음이다.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강한 어조로 검찰을 비판하진 않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뭐 이게 본인의 이번 아까 유서 얘기도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어쨌든 위기감의 반영의 한 부분일 수도 있다. 본인의 위기감일 것이다. 과거에 보면은 과거에 아까 앞서 우리 장 변호사 말씀도 있었지만 유한기 씨 사망 때는 이게 안타까움도 호소하기도 하고 검찰을 좀 비판했지만 네. 그다음에 김문기 씨 같은 경우 사망했을 때는 모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군지. 또 작년 1월 달에 그 변호사 제보자가 사망했을 때도 나하고 무관한 일이다 그랬었죠. 또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김혜경 씨 법인 카드를 둘러싼 그 지인과의 그 관련된 지인이 사망했을 때는 검찰의 과잉 수사다 뭐 이런 정도 톤이었는데 지금 좀 전에 봐주시면 굉장히 톤이 세지 않습니까? 저건 이렇게 비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2021년도 12월 달에 두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리고 작년에 또 1월 달, 7월 달에 돌아갔지 않습니까? 작년에 또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올해 해가 지금 바뀌었는데 올 초에 지금 또 한 분이 돌아갔지 않습니까? 네. 국민이 누가 보더라도 이게 이재명 후보와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가지는 정서적인 그런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이미지는 뭐냐면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잔인성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무서움 같은 이런 것도 국민들인데 저는 끼쳐준다고 보여요. 그런 것들이 본인인데 거꾸로 투영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어쨌든 거기에다가 이번에 돌아가신 분이 유세에다가 뭐냐면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해서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 정치를 그만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 희생을 만들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여러분들이 또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 그런 메시지가 본인을 겨냥해서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의 표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보일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자, 발언 중에 뭐 패널 본인 생각에 의한 좀 과격적인 이런 단어 사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순화해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윤 변호사, 네.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고 민주당 내에서도 검찰에 대한 비판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지금까지 돌아가신 분들, 관계자라고 지칭되는 사람들, 인물들 중에서 사실 최측근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이 돼 있지만 아주 정치인 이재명과 연결고리가 밀접하게 붙어 있지는 않았는데 사실 이번에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측근이란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사실 검찰 수사가 무르익진 않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더라도 한 번 소환해가지고 영상 녹화 이 진술을 받은 게 한 차례에 불과하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본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언론에는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뭐 김성태 전 회장 모친상에 직접 간 사람이다, 조문이다. 그러면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가교 역할 한 사람 아니냐, 연결고리 아니냐,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혹시 혐의가 있는 거 아니냐. 또 GH와 관련해서도 이 이재명 대표가 살고 있는 지역 바로 뭐 인근에 제2의 사무실을 선거 사무실을 사실상 운영했던 거 아니냐.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했거든요. 네네. 아마 심적 부담이 상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게 이재명 대표라는 정치인의 측근들을 겨냥한 아주 저인방식 수사가 그 밑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민주당의 인식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게 된 점. 물론 검찰 입장에선 혐의가 있으니까 들여다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60명이 넘는 검사들이 투입돼 있습니다. 이 수치는요. 한 지검에 소속돼 있는 검사의 수에 맞먹습니다. 상당한 인력이 투입됐다는 점 때문에 그래서 이걸 사건을 보는 거냐 아니면 사람을 보고 수사하는 거냐 이런 불만 그리고 특히 이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나온 상황에서 좀 검찰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혹시 이렇게 검찰의 압박 때문이라는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혹시 검찰은 어떤 얘기가 없을까요? 검찰은 강압적인 수사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일단 성남FC와 관련해서 한 차례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을 뿐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더 수사를 하겠다는 공개 내지는 소환 일정을 통지한 바도 없어서 이게 강압적이었다, 검찰 때문이었다 이렇게 못 받기는 좀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는 또 입장을 추가적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현미 변호사한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조금 전에 최철호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좀 비판적인 입장을 전제해 주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이제 빈소를 갔어요. 아까 민주수 기자 설명에 의하면 아직은 못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모두가 이 상황에 대해서 비판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빈소를 직접 방문하는 이유는 뭘까요? 라고 질문이 올라왔어요. 사실 빈소를 만약에 가지 않는다면 굉장히 인간적인 도의를 다하지 않는다라는 비판 당연히 나올 겁니다. 이게 어떤 맥락을 떠나서 본인과 같이 수년간 함께했던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어떤 행보를 하는 게 맞겠습니까? 나와는 관련이 없고 이 사람이 받고 있던 혐의는 나와 무관하기 때문에 나는 모르쇠로 일관하겠다. 이런 걸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 겁니다. 뭔가 본인을 향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척점을 세우고 검찰의 공세를 펼 수 있지만 이 측근이라 분류되는 분이 그리고 평생을 공직에 복무하신 분이 사망한 거에 대한 예우는 표하는 게 이 야당 대표로서 그리고 차기 대선 주자로서 나아갈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가 연속되고 있어서 섬뜩한 느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 이하를 막론하고 이것은 국민들께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대표로서 과연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많은 심사숙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비극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빨리 구속시키는 것이 이 비극을 끝내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이제는 국민 앞에 겸허하게 생각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교도소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지수 기자, 역시 국민의힘은 일제히 이재명 대표를 겨냥을 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여권에서는 연이은 죽음에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성일종 정책위의장은요. 끔찍한 죽음의 랠리가 공포 영화가 아닌 현실이 됐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한 번도 지지 않았다라고 비판했고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정치고 뭐고 다 떠나서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야 한다라며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염승열 변호사, 이 여당은 물론이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조차도 이재명 대표 비판에 합류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이재명 대표님, 제발 죽음의 정치를 멈춰 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한국 정치에서 본 적이 없는 죽음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꼭대기에 서 있었던 사람은 책임의 꼭대기에서도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라는 글을 올리면서 제발 오늘만큼은 고인의 명복을 빌기 위해 문상을 다녀오라. 라는 글을 올렸네요. 최철호 대표님, 어쨌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고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를 놓고도 진영에 따라서 네. 해석들이 좀 각가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결국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재명 당대표는 당대표대로 또 국민의힘 대표는 대표대로 어쨌든 정치적 해석을 한다는 뭐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이해가 될 거라 생각하고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보입니다. 근데 국민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해마다 지금 재작년부터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연루해서 교도소에 가 있거나 또 조사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이 책임이 누구인데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번 일에 대해서요. 오늘 재판에 출석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 영상 좀 보고 오겠습니다. 실장 상황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고인한테 명복을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무리하고 위법적인 어떤 그런 행정 요구가 이런 자꾸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비통합니다. 전 비서실장님께서는 그러니까 본인이 좀 책임질 건 책임져야 되는데 본인은 항상 뒤로 물러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분도 좀 책임질 것은 책임을 져서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비서실장께서는 어떤 역할 주로 하셨던 분인가요? 네.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재명의 어떤 사소한 부분부터 다 좀 많이 챙겼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공방들을 보니까요. 이번 사안 조금만 더 추이를 좀 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